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면서 세계에는 기존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강대국 간 직접적인 충돌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었죠. 쉴 새 없이 전쟁의 시대를 보내온 국가들이 양차 대전에 참혹한 비극 앞에서 갑자기 착해지기라도 한 것일까? 결코 착해질 리 없는 국가들에게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상호 무력 사용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상호 확증 파괴가 가능한 핵무기의 등장이었습니다. 냉전기 핵무기의 본격적인 개발과 확산으로 강대국들은 더 이상 서로에 대한 노골적인 무력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소 양국 간 선제 공격은 곧 모두의 괴멸을 의미했으며 핵이 없는 강대국조차 각 진영에서 핵우산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었기에 전쟁은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냉전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강대국들은 직접적인 충돌은 최대한 회피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눈치 게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최고의 정치적 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강대국, 특히 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전쟁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활용하며 이익을 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미국의 도전 세력, 중국과 러시아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회색지대 전술입니다. 우선 국제관계학에서 회색지대는 전쟁 상태와 평화 상태 사이 그 모호한 지점에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결국 회색지대 전술이란 한 국가 혹은 세력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일반적인 정치 행위보다는 더 공격적이면서도 전쟁의 문턱에는 미치지 않도록 완급을 조절하는 분쟁의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전쟁이라는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최대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수단인 것이죠. 몇 년 전 중국이 남중국해 한가운데 인공섬을 박아버려 전쟁 없이도 미국 및 주변 분쟁국들로부터 지정학적 우위를 차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전쟁 없이 상대 세력이 대응하기 힘든 부분을 파고드는 것이 회색지대 분쟁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회색지대 분쟁의 수위는 실제로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토나 유엔은 집단 자위권을 발동하거나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 회부하기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도전국가는 상대 세력에게 대응에 대한 딜레마를 갖게 하며 가랑비에 옷 젖는 것과 같이 점진적인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회색지대 분쟁의 확산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 등 수정주의 세력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회색지대 자체가 군사력에서의 우위 및 국제적인 입지에서의 우위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표적인 도전 세력 중국은 어떠한 방식으로 회색지대 전술을 활용하며 미국의 압력을 피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중국이 인식하는 국제 질서와 그들이 활용 중인 회색지대 전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며 오늘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은 이미 대부분의 평자에게 미국의 대표적 도전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 재래식 전력은 물론 핵전력에서도 미국의 절대적 열세인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직접적인 충돌을 통해 우위를 점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방식일 것입니다. 또한 그간 중국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1978년 덩해 개혁 개방 이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성공적으로 편입한 덕분이었습니다. 이후 수십 년간 세계의 공장으로서 성장을 이어온 중국은 이미 너무나 깊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엮여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이익 추구를 이유로 전 혹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시장 퇴출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결국 세계시장에서의 퇴출은 경제 위기와 함께 내부적으로 당에 대한 불만과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으로 먹고 사는 러시아와는 다르게 함부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국이 섣불리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러한 계산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제질서의 기울어진 균형 속에서 중국은 과거 많은 도전 세력이 이익 창출 수단이었던 전통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고, 그렇게 중국이 그 대안으로서 채택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회색지대 전술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중국이 미국의 견제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가장 최우선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본 지역은 미중 간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 시점 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가장 치열한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이곳 대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 방식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고 있는 중국은 대항 진출의 검문이자 민족 통일의 대상인 대만을 늘상 주시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이 지속적으로 견제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무력 침공을 감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행동에 제약이 걸린 중국은 무력 행동의 대안으로서 국제적인 여론 집중을 피하고 점진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회색지대 전술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비교적 최근의 사례들로 살펴보자면 2019년 대만에 대한 여행금지 사태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중국은 차이잉원 총통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대만 정부의 홍콩 시위 지지에 대한 징벌을 이유로 대만 여행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중국은 난데없이 진먼, 마쭈 등 대만의 외곽에 위치한 섬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중국은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일부 섬에 대해서만 여행금지를 해제하기로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우선 이러한 의문은 잠시 내려두고 비슷한 시기 중국의 또 다른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국은 2019년부터 대만 국민들도 해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는 즉 대만 국민들이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자국민과 거의 동등한 수준의 도움을 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금융 그리고 5G 연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중국 기업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부터 대부분 눈치채셨겠지만 최근 중국 당국의 일련의 정책 기저에는 대만 국민이 본토 정부의 호감을 가지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맨 처음 언급했던 대만의 외곽 섬들의 경우 모두 중국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들 섬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반대만 여론을 높이기 위해서 여행 금지 지역에서 제외시키는 유화 정책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표적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에서는 중국 당국의 타이완 섬과 외곽 섬의 차별 정책이 향후 중국과 대만과의 무력 충돌 시 대만이 외곽 섬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잠재적인 지원을 점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중국 정부는 과거 20세기 대만에 수차례 시도했던 노골적인 무력 공세보다는 대만 국민의 중국 정부에 대한 정치, 경제적 의존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대만 국민과 정부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회색지대 전술의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군사력 사용을 절대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군사력 활용에 있어서도 중국은 과거 대만해와 위기와 같은 직접적인 충돌은 자제하면서 최대한 회색지대를 활용하는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양안간 주요 분쟁 지역인 대만 해협에서 중국은 아주 최근까지도 전략 폭격기와 군용기를 동원해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주기적으로 침범하여 대만 정부가 대응에 점차 지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경에는 진먼섬 부근에서 중국의 어선이 대만의 해양경비대 함정에 의도적인 충돌을 가하여 파손시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민간 차원의 도발은 상대 국가가 정규군을 통해 대응하기는 힘든 형태의 도발로서 이미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일대에서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회색지대 전술 중 하나입니다. 한편 사이버 공간에서도 중국은 1990년대부터 다수의 사이버 전력을 확보한 이래로 2019년 기준 매달 약 1800만 건에 달하는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만의 군사, 금융, 해운 등 네트워크의 장애를 야기하거나 마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학적 공간, 경제적 공간, 사이버 공간을 오가며 사용되는 회색지대 전술은 정규군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통적 전쟁 혹은 전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타겟 국가는 이 같은 공격에 대한 대응에 상당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러한 회색지대 전술에 대해서 중국 자신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중국은 반대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사하는 용도로서 회색지대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동맹활동을 강화하며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한 점, CIA를 통해 티베트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비밀 지원을 이어온 점, 자국 및 동맹국 언론을 통한 반중국 정보를 전파한 점,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명목하에 지속적으로 위협행위를 해온 점 등을 열거하며 중국은 오히려 자신들이 회색지대 전술의 대상이 되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중국의 해양 권익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권리 보호 활동으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미국이 문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회색지대 전술이라는 공격적 용어상을 통해 반중국 정서를 주입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회색지대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 수백 척 난입의 사례처럼 민간이 동원되는 경우에도 경쟁국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특정 의도를 가지고 침범을 감행했는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까다로우며, 이로 인해 중국 정부는 자국의 직접적 개입 의혹을 쉽게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무력 사용을 자제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비위협적 국가 혹은 평화적 국가라고 명분을 내세우기도 수월합니다. 초강대국인 미국은 과거 걸프전, 아프간 이라크 전쟁과 같이 잦은 무력 개입을 이행해왔다. 그러나 우리 중국은 결코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국제적 여론을 중국에 유리하게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전쟁을 회피하는 회색지대 전술은 최근에 들어 갑자기 튀어나온 무언가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회색지대 전술로 설명할 수 있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다만 강대국 사이에서의 핵무기 확산, 세계화로 인한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로 인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높아진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수정주의 국가들은 쉽게 전쟁이란 선택지를 고를 수 없게 되었고, 그 대안으로서 전쟁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한 회색지대 전술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회색지대 전술은 지금도 갈수록 은밀하고 정밀하게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과 남중국해의 사례가 우리에게도 먼 이야기가 아닌 만큼 점점 정교해지는 경쟁국의 전략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주식 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